오늘은 챕터 7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와 소프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즉 ANN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그 ANN의 기초 베이스가 되는 퍼셉트론이랑 그 퍼셉트론의 좀 확장한 알고리즘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그리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어떤 특정한 형태인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방법인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활성 함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벡터 머신에서는 이제 소프트 벡터 머신이 ANN이랑 상당히 비슷하게 이렇게 적합이 되기 때문에 이어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 이어서 소프트 벡터 머신의 원리와 그리고 그 마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SVM에서 자주 사용되는 커널 트릭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SVM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리그레션 문제에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SVM 리그레션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ANN, 그 딥러닝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구분하는 기준이 이 ANN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ANN은 나중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히든 레이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히든 레이어가 한 개일 때까지는 ANN이라고 하지만 이 히든 레이어가 2개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딥 뉴럴 네트워크다 그래서 DNN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DNN이 되면서부터 계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좀 딥한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에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구분하는 기준을 ANN에서 히든 레이어 몇 개냐에서 시작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역사는 1989년에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DNN을 도입을 할 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의 DNN에는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과 오버피팅의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가적합은 이전에도 설명을 했고,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은 아무래도 이 백프로퍼게이션이 그 기울기 하강 알고리즘의 기본을 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 기울기 하강을 하다 보면 너무 한없이 작아지거나 한없이 커지는 그런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고리즘이 쓸모가 없어진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 딥러닝,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이제 망했다. 그래서 한동안 쓰이질 않다가 한 2000년대 초반쯤에 SVM이 나타나면서 그 SVM이 기존의 캐글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면서 캐글이 뜨기 시작합니다. 캐글이 아니라 SVM이 뜨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한 2, 3년 전 최근에 딥러닝이 뜨기 시작했죠. 왜냐면 이게 그동안 계속 연구를 하던 어떤 제프리 힌튼이라는 사람이 기존의 신경망의 과적한 문제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안을 하면서 딥러닝이 다시 뜨기 시작했고, 그 ANN에서 DNN으로 이제 RNN, CNN, LSTM 등등 딥러닝의 알고리즘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이 퍼셉트론이라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셉트론은 기본적으로 신경망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게 그 신경망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두 가지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인풋 노드, 그 인풋 레이어에 각각 노드가 있는데, 이 인풋 노드들은 이제 일종의 피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피처들마다 웨이트, 가중치를 할당을 해서 그 피처에 주어진 값에 가중치를 곱하고 그걸 각각 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해진 거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씌워서 그 활성함수를 씌워서 아웃풋으로 변환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좀 더 시각적으로 살펴보면 인풋 레이어의 1, 절편에 해당하는 어떤 선형식의 절편이라고 볼 수 있는 일단
1과 그리고 x1, x2, xm. 이거는 바로 이전 챕터에서 했던 그 회기식에서 행렬 x를 만들 때 어떤 맨 왼쪽 2열에 1만 넣은 디자인 매트릭스를 만든 것과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1에 해당하는 W1과 W0와 W1, 2m까지 각각 가중치를 부여를 하고 이제 이 피처와 인풋 레이어의 노드와 웨이트를 곱해서 그걸 다 더해주는 어떤 선형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선형식의 결과값을 이제 net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net input 펑션을 서메이션 하는 방법으로 net 값을 구하고 그 net 값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을 해서 그 값을 이제 최종 아웃풋으로 반환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퍼셉트론을 지금은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가 있는데 아웃풋 레이어에 또 다른 아웃풋 레이어를 추가를 하게 된다면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퍼셉트론이 상당히 좋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컴퓨터 용어에서 XOR 문제를 해결할 때 이 XOR라는 거는 두 개가 서로 같으면은 0을 반환하고 두 개가 서로 다를 때만 1을 반환하는 문제인데 이게 기존의 선형식의 액티베이션 펑션을 해서 적용을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던 거죠. 이 기본 선형식으로는.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함으로써 어떤 계산의 변형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XOR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 게 바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입니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기존의 퍼셉트론의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의 히든 레이어라는 것을 설정을 해서 이 히든 레이어에 의해 기존의 선형으로 풀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살짝 비꼬아서 풀 수 있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히든 레이어 퍼셉트론의 구조를 가장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게 ANN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NN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rtificial Neural Network는 한 개의 히든 레이어로 구성된 MLP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개의 히든 레이어, 세 개의 히든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건 아까 이전에 말했듯이 Deep Neural Network, 그래서 DNN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딥러닝까지는 아니고 머신러닝의 범주 안에서 이 Artificial Neural Network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rtificial Neural Network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Backpropagation 방법으로 그 가중치 W를 최적화하게 되고요. 근데 아까 기울기 하강이라는 방법을 배경으로 한다고 했는데 기울기 하강이라는 건 어떤 최적점이 이 가운데 가장 아래 부분이 최적점이라고 했을 때 기울기를 계속 낮춰가면서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에서는 여기에 도달했던 게 두 번째에서는 이쯤에 도달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이쯤, 그리고 네 번째는 최적점으로 점차 반복에 의해서 그 기울기를 하강해 나가면서 최적점을 찾아 나간다 라는 그 개념으로 적용이 된 게 기울기 하강 알고리즘인데 이 방법을 사용하는 백프로포게이션은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가중치를 최적화하게 됩니다. 다음 이 백프로포게이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프로포게이션은 한글로 하면 이제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름에서 왜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하냐, 아까 노드가 인풋 레이어가 있고 히든 레이어가 있고 아웃풋 레이어가 있을 때 그 각각의 가중치가 주어지게 되는데 먼저 아웃풋 레이어에 가까운 가중치를 먼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랜덤한 가중치를 아무렇게나 부여를 하고 그 인풋 레이어에서 아웃풋 레이어 방향으로 계산을 다 해봅니다. 그러면은 각각 넷 값에서의 값이 주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아웃풋 노드의 값이 계산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아웃풋 노드의 값을 사용을 해서 이 W를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갱신된 아웃풋 노드와 넷 노드 사이에 있던 가중치들을 가지고 그 이전 이제 인풋 노드와 히든 노드 사이에 있는 가중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갱신하는 방향이 인풋 노드에서 아웃풋 노드로 계산을 한번 하고 갱신은 아웃풋 노드에서 인풋 노드 방향으로 갱신을 한다고 해서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인풋 노드와 아웃풋 노드를 알아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말은 unsupervised learning이 아니라 supervised learning이라는 말이 됩니다. 또 초기 가중치를 랜덤하게 부여한다는 점을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말은 최적점이 어딘지 모르는데 그 최적점을 향해 가는 시작점이 랜덤하게 할당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노드를 하나의 퍼셉트론으로 가정을 해서 그 그레디언트 디선트, 기울기 하강 최소화 알고리즘의 일부의 방법을 사용을 해서 아웃풋에서부터 가까운 가중치부터 인풋에 가까운 가중치까지 순서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은 4가지 스텝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랜덤하게 설정된 가중치에 의해서 이 넷과 아웃의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계산된 넷과 아웃의 값을 가지고 전체 오차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지니까 아웃풋 값이 있으니까 전체 오차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 전체 오차값을 각 가중치에 대해 편미분을 한 값을 기존의 가중치에서 차감을 하게 됩니다. 이 스텝 2의 과정을 모든 가중치에 대해서 아웃풋에서 가까운 가중치부터 인풋에 가까운 가중치까지 순서대로 모든 가중치에 대해서 시행을 하면 일단 갱신이 한 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스텝 1부터 스텝 3까지 한 번의 갱신이 이루어졌으면 다시 또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적점에 도달할 때까지 갱신을 하기 때문에 정해진 횟수, 그 정해진 횟수의 반복을 이제 에퍽이라고 하는데 그 에퍽, 정한 에퍽만큼 아니면 어느 정한 에퍽만큼 반복을 실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가중치를 뱉어내게 됩니다. 이거를 좀 더 계산하는 과정을 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먼저 이렇게 인풋 노드가 2개가 있고 그리고 히든 레이어에서 히든 레이어 노드가 2개 그리고 아웃풋 노드도 2개 있는 알고리즘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이 W5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W5를 계산하려면 제가 이전에 말했듯이 W5 t 플러스 1이라는 건 시점을 얘기하게 되는데 t는 이제 처음에 어떤 t라는 시점에서 계산된 가중치에 그때 전체 오차를 W5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값을 빼준다. 그때 이 빼준 값이 이제 t 플러스 1 시점에서의 가중치 W5라고 한다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체 오차를 W5라는 기울기로 편미분을 해주는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어떤 체인 룰에 의해서 이 전체 오차를 W5로 편미분하는 걸 펼쳐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우측 항을 보면 전체 오차를 아웃풋 5원, 이 아웃에 5원에 해당하는 아웃 값으로 편미분을 해준 값과 그 값에 곱하기 이 아웃 5원과 개입이 되어 있는 게 net h1이죠. 그래서 이 아웃 5원과 개입이 되어 있는 게 net 5원이니까 그 net 5원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그 net 5원에 대해서 W5에 대해 편미분을 한 값을 이렇게 체인처럼 풀어내면은 각각의 값이 아웃 5원이 아웃 5원에 의해서 사라지고 net 5원도 net 5원에 의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똑같이 좌측의 항과 동일해지는 체인 룰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구분해낸 체인 룰은 이렇게 구분해냈다는 건 나중에 계산을 할 때 편하게 하려고 구분을 해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다시 살펴보면
이 우측 항에서 이 전체 오차를 out1으로 편미분한 값 곱하기 out1을 net1을 편미분한 값을 어떤 델타 O1이라고 재정의를 하게 됩니다. 2의 out H1 이렇게 계산된 델타 값은 이제 차후 갱신하는 용도로 다 사용이 되기 때문에 모든 노드에 대한 델타 값이 계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게 되면, 그리고 아까 설명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out O1이 아니라 이 net O1은 out H1에 W5를 곱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H1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W5 T 플러스 1은 W5의 T 시점 마이너스 델타 O1과 out H1이 되게 됩니다. 이 말은 W5가 화살표가 개입되는 부분이 이 out O1, 이 아웃풋 노드의 델타와 그리고 이 가중치가 부여된 out H1에 의해서 갱신이 된다는 말이 됩니다. 다음 좀 더 확장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확장해서 알아보면, 그러면 W6는 out H1과 이 O2에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델타 O2와 그 out H1을 곱한 값을 T 시점에 W6에서 빼게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W6 T 플러스 1은 W6 T 마이너스 델타 O2 곱하기 out H1이 됩니다. 나머지 이 히든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사이에 있는 가중치들도 똑같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히든 레이어와 인풋 레이어 사이에 있는 가중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이는 식이 좀 더 복잡해질 뿐, 이 델타를 계산하는 게 좀 더 복잡해질 뿐이지 나머지 개념은 이 히든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사이의 가중치를 갱신할 때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컴퓨터가 좀 더 자세하게 계산해 주기 때문에 일단 이 역전파 알고리즘이 이런 식으로 갱신이 되더라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계산된 가중치로 넷 값을 구했으면 그 넷 값이 어떻게 아웃풋 값으로 변환이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이 활성 함수에 대해서 예전에 자주 쓰던 활성 함수와 최근에 자주 쓰기 시작하는 활성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 함수는 가장 기본적인 스텝 펑션이 있습니다. 스텝 펑션은 그냥 말 그대로 if문처럼 뭐 이 값 이상이면 1 아니면 0이다 라는 식으로 아웃풋을 딱 1과 0만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렐류나 소프트맥스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 렐류나 소프트맥스가 사용되기 전에 가장 많이 사용됐던 활성 함수인 시그모이드 펑션입니다. 이 시그모이드 펑션은 단점이 어떤 그 아웃풋 값을 너무 세터레이티드하게, 그러니까 포화시킨다라는 말을 하는데 너무 값을 극과 극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결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다 보니 시그모이드는 최근에 잘 사용하지 않고 이 부분을 좀 개선한 이 렐류 펑션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렐류 펑션은 어떤 특정 값, 그러니까 0보다 작으면 다 0으로 치환을 하고 그게 아니면 x값으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ax x, 0, x 값이 이 렐루 펑션이 됩니다. 여기 이 시그모이드 살짝 변환을 해서 다양한 카테고리의 어떤 확률값을 반환하는 소프트맥스도 자주 활용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딥러닝을 좀 더 공부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강의는 딥러닝에 초점을 맞춘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런 펑션들이 있더라 정도만 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닝 레이트라는 용어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러닝 레이트라는 건 한 번에 이제 딥러닝이 한 번에 얼만큼 학습을 할 거냐. 아까 기울기 하강이라는 게 그래서 최적점이 여기 있을 때 일정량 기울기를 하강시키면서 이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러닝 레이트가 너무 크다면 이 지점에서 이 지점이 되고 이 지점에서 또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하다 보면
최적점을 지나칠 수가 있어서 최적을 찾아낼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예시를 보면 러닝 레이트가 2.5로 가장 큰 경우 이게 점점 너무 왔다 갔다 하는 코스트 값이 일정하게 감소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러닝 레이트를 너무 낮추면 한 번에 움직이는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최적점을 가려면 너무 많은 러닝을 해야 됩니다. 이 에퍼기 너무 많아지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분석자가 좀 지치게 되겠죠. 그래서 하지만 그만큼 최적점을 잘 찾아낼 수 있기는 합니다. 러닝 레이트가 0.025로 가장 낮은 케이스를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최적의 지점으로 수렴을 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적당히 좋은 러닝 레이트를 설정하는 거겠죠. 이거는 자료의 수나 아니면 인풋 노드의 수 같이 여러 그 상황을 살펴보고 경험에 의해서 휴리스틱하게 러닝 레이트를 설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적용을 하냐를 볼 수 있는데,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의 장점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만 리그레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풋 노드가 어떤 피처가 되고 피처별로 가중치를 부여받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넷 값을 계산하고 또 그 넷 값이 아웃풋이 돼서 다음 히든 레이어에서 아웃풋 레이어로 가중치를 부여받은 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스트렝스라는 어떤 연속형 값을 반환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걸 학습시키는데 걸린 스텝이 1230번, 그리고 전체 에러는 2.44다 이런 식으로 실제 ANN을 만들면 이렇게 구현을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 ANN이 블랙박스 기법이다 라고 불리는 이유는 가중치가 주어져서 가중치가 있으니까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간에 히든 레이어가 포함이 되어 있죠. 히든 레이어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물론 잘 계산을 하면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해석을 복잡하게 만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 ANN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잘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성능이 좋다 보니 안에 어떤 원리로 잘 되는지, 왜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블록박스 기법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 경우는 잘 이해하고 써야 된다는 얘기겠죠. 블랙박스니까 그냥 눈 감고 알고리즘을 쓴다고 결과가 좋게 나오니까 이 결과가 맞을 거야, 이 결과가 제일 좋은 결과일 거야 라고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잘 공부를 하셔야겠죠. 다음은 소프트 벡터 웍신입니다. 소프트 벡터 웍신은 ANN과 비슷하게 어떤 선형식, 하이퍼플레인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SVM도 똑같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와 리그레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성능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게, 소프트 벡터 웍신도 블랙박스 기법이라고 불리게 안에 내부 연산이 너무 복잡해서 사람이 해석을 해낼 수가 없는 연산이기 때문에 왜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측 결과가 좋더라 라는 기법입니다. 소프트 벡터 워치는 기존의 KNN, K-리얼리스트 네이버와 리그레션의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KNN이 기존의 모델을 따로 형성하지 않고 모든 자료점에 대해서 디스턴스를 계산을 했죠. 네, SVM도 비슷합니다. 모든 자료점에 대해서 하이퍼플레인과의 디스턴스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리그레션은 어떤 초평면, 선형식을 만들게 되죠. 근데 선형식이 피처가 하나면 2차원 선이 그려지겠지만 피처가 3개, 4개, 5개면 3차원, 5차원, 6차원 이런 식으로 여러 초평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이퍼플레인으로 어떤 자료를 딱 이분할할 수 있게 만들겠다. 근데 그 초평면을 어느 위치에 놓을 거냐,
그 초평면을 마진을 최대로, 그러니까 어떤 이진 분류라고 했을 때 그 두 그룹에서 두 그룹과 가장 동등하게 멀리 떨어진 지점에 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하이퍼플레인을 놓은 위치에서 가깝게 좀 아슬아슬하게 어떤 자료점이 놓여지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기 때문에 좀 더 실제 현실적인 문제에 일반화를 잘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진을 최대로 하는 W와 B는, W는 기울기를 얘기하게 되고 B는 이제 어떤 절편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플레인을 도대체 어떻게 놓냐, 마진을 최대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를 보면, 먼저 어떤 이 동그라미 그룹과 네모 그룹이 있을 때 이 선을 놓아서 그 선을 기준으로 이분할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1번 위치에 놓게 되면 동그라미조차 제대로 분류할 수 없는 오분류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당연히 안 되고, 그럼 2번에 놓으면 동그라미와 네모를 완벽하게 분류해낼 수가 있긴 한데, 만약에 동그라미가 아슬아슬하게 이 지점, 선을 살짝 넘는 지점에 놓였다. 그러면 당연히 오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이 동그라미 그룹과 이 네모난 그룹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면서도 동등한 거리를 유지하는 이 3번 지점에 이 초평면 분리 기준을 놓겠다라는 게 서포트 벡터 박싱입니다. 그래서 이 초평면을 이 W 곱하기 X 마이너스 B, 그래서 W는 벡터, X는 행렬, 그리고 이 B는 스칼라 값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이름에서도 나왔듯이 벡터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 벡터는 선형대수학에서 사용이 되는 말이죠. 그래서 표현도 다 상수가 아니라 선형대식의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벡터와 행렬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플레인 이 어떤 fx를 가지고 마진을 어떻게 최대화할 거냐, 그래서 조건이 부여가 됩니다. 이 w 곱하기 xi 마이너스 b 값이 0보다 크면은 yi를 1로 놓고, 이 w 곱하기 xi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로 yi를 놓겠다 라는 어떤 조건부를 할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식을 조금 변형을 해보면 yi 곱하기 w 곱하기 xi 마이너스 b를 0보다 크다 라는 조건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w 곱하기 xi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yi에 마이너스 1을 주기 때문에 0보다 커지게 되고, 이 w 곱하기 xi 마이너스 b를 0보다 큰 값, 양수가 나오게 되면 yi에 1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환한 식에 마진을 맥시마이즈 한다라는 기준으로 선을 다시 정렬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진을 어떻게 보면 1로 놓는 거죠. 마진을 최대화하는 부분 간격을 그걸 1로 놓겠다. 이 부분은 이제 하이퍼플레인에 어떤 상수 곱수를 하던가, 상수 곱수를 한다고 해서 그 하이퍼플레인이라는 함수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최대 마진의 지점을 1로 나타날 수 있게 그 하이퍼플레인을 좀 변형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조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지금 생략이 됐지만, 그래서 이 fx w 곱하기 x 라지 x 마이너스 b를 이제 yi w 곱하기 xi 마이너스 b가 1과 같거나 크다라는 식으로 변형을 한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fx가 0인 지점이 그 결정 초평면인 하이퍼플레인 위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하이퍼플레인으로부터 어떤 수직거리, 이 w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제 분모를 하는 그 마진값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이 fx가 1과 같거나 큰 게 아니라 1보다
크면 1을 초과하는 지점을 이제 네모 그룹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되는 지점을 동그라미 지점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fx가 1인 이제 어떤 이 모든 점들은 각각 다 벡터 xi들이 될 텐데, 이 xi를 아까 그 식에 넣었을 때 fx가 1이 되면 이 네모 그룹의 최대 마진이 되는 그 라인 선에 있는 점이다 라고 해서 이 점들을 서포트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서포트 벡터인지는 주어진 w와 p에 그 xi를 넣어보면 그 값이 1인 지점이 되는 부분을 서포트 벡터라고 하고, 그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 값이 마이너스 1과 동등해지는 이 동그라미의 xi들도 이제 서포트 벡터가 되게 됩니다. 즉 서포트 벡터라는 것은 결정 총평면의 위치를 정확하게 서포트해주는 벡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벡터와의 거리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 벡터와의 점과 벡터와 이 결정 총평면 간의 거리는 그 w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그거를 이제 fx 값, 실제 xi를 fx 넣었을 때 fx 값의 절대값으로 나눠준다 하는 게 어떤 벡터와의 디스턴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진은 이제 이 결정 총평면과 서포트 벡터와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마진을 어떻게 맥시마이즈 하냐? 일단 마진이 아까 6w분의 1이라고 했고, 그것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이 w를 최소화하는, 아무래도 분모에 있다 보니까 이 값이 최소화가 되면 마진이 자연스럽게 최대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최소화하는 w와 b의 아규먼트, 그러니까 w와 b라는 아규먼트를 구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식은 조건부를 달고 다시 변형을 할 수가 있는데, w를 최소화한다와 w 제곱을 최소화한다는 같은 의미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앞에 2분의 1을 곱해주는 건 나중에 뭐 편미분하거나 이랬을 때 좀 더 편하게 하려고, 이 제곱항이 좀 더 낮아지게 하려고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w 제곱을 2분의 1로 나눈 값을 최소화하는 w와 b를 구하겠다 라고. 그리고 여기서 w를 제곱을 해주는 이유는 만약에 기존에 그냥 이 w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최소화한다라고 했을 때 제곱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미분이나 뭐 이런 연산이 조금 복잡해지게 되죠. 그래서 제곱을 만들어도 문제가 똑같다면 제곱을 해서 연산을 좀 더 쉽게 만들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을 최소화하는 문제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환된 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까 보면 조건부 방정식이었죠. 네, 이 조건부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이 기존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는 게 라그랑지 승수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조건부 방정식을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알파 i가 그 라그랑지 승수가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이 조금 바뀌었죠. 2분의 1 곱하기 w제곱의 마이너스 뭐 알파 i, yi, w 곱하기 xi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1의 서메이션 한 값이다. 값을 빼준다 라는 식으로 방정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알파 i를 찾는 게 이거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보시면 이 라그랑지 승수의 특징상 이 yi, w 곱하기 xi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값이 0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면 알파 i가 0이 가지게 되면서 이 부분을 최소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알파 i가 최대가 될수록 좋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알파 i가 최대로 가져도 상관이 없게 되죠.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알파 i는 최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만 이 항 부분이 0이 되려면 yi 곱하기 w 곱하기 xi-b는 1이나 이 값은 1이 돼야 됩니다. 이 값이 1이 되려면 1이 되는 지점이 아까 이제 서포트 벡터 지점이었죠. 그 fx가 1이 되는 부분. 그래서 서포트 벡터가 되는 지점에선 이 알파 i 값이 0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 말은 이 라그랑지 승수 알파 i가 0보다 크면 그 벡터는 서포트 벡터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외의 값들은 이제 알파 i가 0을 가지기 때문에 fx가 0보다 한참 커져도 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조건 하에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냥 라그랑지 승수 방법을 써서 방정식을 해결한다. 그 중에서 라그랑지 승수 값이 0보다 크면 그 벡터는 서포트 벡터다. 이 부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정식에서 두 가지 조건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존의 그 방정식을 J, W, B, 알파라고 줄여서 표현을 해보면 이 방정식을 W에 대해서 편미분한 게 0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B에 대해서 편미분한 게 0이 되어야 됩니다. 방금 그 기존의 방정식은 어떤 하드마진이라는 방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컨디션 중에 첫 번째 컨디션을 이용을 해서 W는 알파 i, yi, xi의 곱에 모든 n, 그러니까 모든 벡터의 개수만큼 더해준 게 이제 W다 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알파 i, yi의 합은 0이다 라는 부분은 차후 b를 계산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W는 그대로 알파 i, yi, xi 그러니까 W를 계산하려면 가장 먼저 알파 i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W를 계산을 하면 W를 가지고 B를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N, SV는 서포트 벡터의 개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W라는 거에는 이 W라는 기울기에 개입하는 거는 알파 i가 0보다 큰 벡터만 기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알파 i가 0인 값들은 제거가 되고 알파 i가 0보다 큰 것들만 기울기에 서메이션 되는 거죠. 그리고 그 b에도 똑같이 이 W가 계산이 됐을 때 이제 그러면 이 i는 n개만큼 있으니까 b가 n개만큼 나타나겠죠. 근데 b는 아까 말했듯이 스칼라 값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n개의 b를 스칼라 값으로 만들어낼 거냐.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에 해당하는 이 w 곱하기 xi, yi들의 합을 평균을 낸 값을 이 b의 스칼라 값으로 두겠다. 그러니까 결국 w와 b를 결정하는 건 모두 서포트 벡터입니다. 그래서 서포트 벡터가 하이퍼플레인을 결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존의 라그랑지 승수로 인해 바뀌었던 조건부 방정식을 이게 듀얼 형식이라는 방법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선형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뒷부분 xi 트랜스포즈 곱하기 xj는 이제 x의 어떤 내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커널에 사용이 되는 용도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내적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리니어 커널이라고 하고 이 xi와 xj의 관계를 조금 비트는 것을 이제 커널 트리라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드 마진은 결국 이 선형식을 맥시마이즈 하는데 그때 조건이 알파 i, yi의 합은 0이고 이 알파 i는 무조건 0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 라는 조건부의 선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드 마진이 있다는 건 소프트 마진이 있다는 건데 하드 마진과 소프트 마진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드마진은 일단 하드마진이라는 개념은 어떤 하이퍼플레인이 있을 때 그 하이퍼플레인을 기준으로 자료를 정확히 이분할할 수 있다 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노이즈가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정확히 이분할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 마진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느 정도 노이즈를 허락하겠다, 그 정도 노이즈를 감안하고 하이퍼플레인의 위치를 결정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그 사이라는 또 이상한 글서가 추가가 됐죠. 여기에 C라는 코스트 값이 추가가 됩니다. 이 그 사이가 얼만큼 이거를 최소화하는데 영향을 미칠 거냐, 마진을 최대화하는데 그 사이가 얼마나 개입을 할 거냐를 이 C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부도 이 yiw 곱하기 x 마이너스 b가 1과 같거나 크다 해서 1 마이너스 그 사이 i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게 됩니다. 그 사이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노이즈 값을 보정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가 추가된 만큼 라그랑지 승수로 계산된 조건부 방정식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똑같이 WB와 그 사이를 이렇게 찾게 되고, 이 그 사이는 벡터마다 추가가 됩니다. 벡터별로 그 사이 값이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또 듀얼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듀얼 형식으로 표현한 거는 기존의 하드 마진과 동일한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조건부, 이 알파 i, 라그랑지의 범위가 이 C로 한정이 되게 됩니다. 기존의 하드 마진은 알파 i가 0과 같거나 크다였는데, 소프트 마진은 이 알파 i를 C로 제한을 두게 됩니다. 어느 정도 선을 너무 멀리 뻗쳐나가서 영향을 받지 말아라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알파 i랑 그 사이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를 보면, 이 통상적인 최대 마진 지점에서 있는 부분은 이 소프트 벡터는 알파 i가 0과 C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고, 그 사이 i는 0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이 i가 0이라는 건 거리를 보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 마진 공간에 네모가 있다, 이 네모를 사실 실제였으면은 이 네모까지 고려를 해서 하이퍼플레인이 계속 조정이 됐어야 됐지만, 그 사이가 보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1과 이 마진 공간 내에 있을 때 알파 i는 C 값을, 그러니까 C의 마지노선, 경계선 값을 가지게 되고, 이때 그 사이 i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 공간을 아예 벗어나서 상대 동그라미 그룹 진영에 있다고 했을 때, 이 시점에 있을 때도 알파 i는 똑같이 C를 가지게 되고, 그 사이는 1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최대 마진에 의해서 제대로 분류되지 않는 점들은 알파 i가 C 값을 가지게 되고, 제대로 분류된 값은 알파 i가 0 값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소프트 벡터는 알파 i가 0과 C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 사이 i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면 그 초평면과 마진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 사이 i가 1보다 큰 값을 가지면 상대편으로 넘어가서 오분류 될 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그 사이 i까지 주어가면서 어떤 노이즈를 컨트롤 해보려고 했지만, 사실 모든 걸 선형 분류를 할 수가 없죠. 현실은 절대 선형이 아니기 때문에 커널 트릭을 이용해서 비선형 분류를 제한하게 됩니다. 아까 리니어에서는 xi와 xj의 내적 연산을 해서 커널 함수를 리니어 커널을 썼을 때 내적 연산을 했지만, 그 부분을 다른 커널 함수, 비선형 커널 함수로 대체를 해서 차원을 비틀어서 본다 라는 개념이 맞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어떤 비선형의 실제 문제를 커널 트릭을 이용해서 선형처럼 좀 저차원의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걸 커널을 쓰면서 자료가 좀 이렇게 뒤죽박죽 바뀌면서 어떤 이대로 쓰면 3, 4차원의 문제였을 것을 어떤 2차원의 형태로 좀 바꿔준다. 1차원의 형태로 바꿔준다.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고차원의 문제를 커널 트릭으로 저차원의 문제로 변형을 해서 좀 더 심플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사용되는 커널 트릭은 무엇이 있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가지의 커널 트릭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내적 연산을 하는 리니어 커널과 그리고 그걸 이제 다차원, 다항으로 만들어주는 폴리노미얼 커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동적 폴리노미얼 커널도 있지만 뭐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뭐 필요하시면 더 알아보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가우시안 RBF, 가우시안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입니다. 아무래도 실제 문제가 다 리니어로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커널을 틀어줄 게 필요한데, 그 커널 트릭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이 되는, 웬만해선 잘 적용이 되는 게 이 가우시안 RBF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프트 벡터 머신 패키지는 이 가우시안 RBF를 디폴트 값으로 잡아놓는 패키지도 있을 정도로 이 RBF는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퍼볼릭 탄젠트라는 커널 트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소프트 벡터 머신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지, 그리고 뭐 고차원의 문제를 어떻게 저차원으로 커널 트릭을 해서 사용하는지까지 봤는데, 그렇다면 리그레션 문제에서는 소프트 벡터 머신이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먼저 하드 마진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면 개념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점들을 어떤 하이퍼플레인으로 표현을 할 건데, 그 점들이 마진 내에 포함이 되도록 소프트 벡터 머신을 설정을 해서 그 공간 내에 최대한 포함이 되게 하이퍼플레인을 정합니다. 근데 물론 해결하는 문제는 마진을 최대화한다로 해결하지만, 그 제약 조건이 기존에 여기가 1이었던 제약 조건이 시그마 아니지 입실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드 마진은 이렇다고 보는데 실제로 당연히 하드 마진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드 마진을 소프트 마진으로 바꿔서 크 사이가 똑같이 개입이 됩니다. 근데 크 사이가 원래 1 크 사이 i였는데 여기서는 입실론 플러스 크 사이 i가 되죠. 그러니까 오창의 크 사이를 더해줘서 어느 정도 이 마진 밖으로 벗어나는 걸 허락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선을 잘 포용하는 하이퍼플레인 하나를 설정해서 그 리그레션 값을 이 하이퍼플레인 상의 값으로 유출을 해보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널 트릭도 똑같이 이렇게 비선형인 그런 문제를 저차원으로 바꿔서 선형의 커널 트릭으로 하는 개념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럼 보시면 X쪽에 커널이 적용이 돼서 X축 항이 변환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이거는 뭐 기존의 통계에서도 자주 쓰이듯이 어떤 뭐 박스카스 현상이나 아니면은 Y축이나 X축을 로그 변환을 하면은 이 관계가 선형으로 바뀌는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 벡터 머신의 장단점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정리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나이브 베이즈 같은 경우는 클래시피케이션밖에 사용을 못하지만 꽤 소프트 벡터 머신은 예측력도 좋은데 광범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이즈 데이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잘 과적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소프트 마진의 기능 덕분에, 그리고 마진을 최대화한다는 점 덕분에 오버피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SVM이 너무 핫하다 보니까 관련된 패키지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뭐 딥러닝을 쓰려면 뭐 케라스나 아니면 그 요즘 유명한 텐서플로 같은 걸 쓰면서 조금 복잡하게 배워야 되는데 SVM은 함수 한두 개로 구현해낼 수 있을 정도로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면
매개 변수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아까 말했던 소프트 마진을 위해서 C, 코스트를 설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 커널을 뭘 쓸지 커널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파라미터를 계속 조율을 하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문제만 해도 많은데, 소프트 벡터 머신 함수를 보시면 실제로는 더 많은 파라미터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매개 변수 조율할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게 되고, 그리고 소프트 벡터 머신 연산 자체가 하도 복잡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아지고 기타가 많아지게 되면 연산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라는 단점이 있다는 점을 아시고 오늘 ANN과 소프트 벡터 머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